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파이브 저널이라는 책입니다. 댄 자드라지움, 주미나 옹김, 앵글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꿈을 이루는 시간 1820일, 5년 동안 삶을 충실히 꾸려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머릿속에 맴도는 작은 생각들을 적다 보면 막연하기만 했던 희망과 소망을 체계적인 목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령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막연한 생각이 5년 안에 자산 10억 만들기로 목표가 구체화됩니다. 직접 쓰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사는 게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합니다. 쉽게 살려고 해본 적도 없고 과거를 후회하며 산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너무 높기만 한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길은 보이지 않고 때로 세상은 신랄함이나 편견의 희생자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괜찮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특별히 주문된 것입니다.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고통과 혼란으로 받아들일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지는 오로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우리의 꿈을 어리석고 이미 늦은 것이라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이란 생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방황과 고민은 자기 자신을 모를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경험도 그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는 우리일지라도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 5년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5년은 260주, 1820일, 262만 800분입니다. 이 5년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를 바꿀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단 한순간, 단 하나의 행동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의 각도가 인생 전반을 바꾸기 위한 성과로 나타나는 데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 10%와 실패한 기업 90%를 가르는 기간은 단 5년이라고 합니다. 그 5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체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5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따라 무작정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출발점에 선 우리에게 이 5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의 다음은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다음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더 이상 재주 부리는 곰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며 굴러가는 공 위에서 우리는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앞으로 다가올 5년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중 가장 흥미진진하고 만족스럽고 생산적이며 놀랄 만한 시간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그런 시간을 만들어 왔다면 한 번 더 최고의 5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삶의 최고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리 머릿속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두뇌가 있고 발에는 튼튼한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든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만의 것이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삶에 있어 최고의 날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결정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기대거나 의지할 사람 또는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선물은 우리의 것이며 삶은 그 자체로 놀라운 여정입니다. 그 삶의 질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삶은 결국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삶을 인도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나의 가치와 나의 사명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행하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좌표로 삼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이 가지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가치로는 가족, 우정, 건강, 부, 배움, 지속성, 커리어, 커뮤니티, 신념, 진정성, 예술, 여가, 창의성, 모험, 사랑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려면 그에 적합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점 3가지는 무엇인지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점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 2명을 떠올리고 왜 그 사람들이 떠올랐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는 언제, 어디서 기분이 가장 좋았는지 적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적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존경하는 인물을 머릿속에 정리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어렴풋이나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좀 더 세분화하여 5가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5가지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를 인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5가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각각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상의 인생에서 포인트는 그 삶 자체가 즐겁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적어 놓은 것 중 하나를 고르고 이번 주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좌표를 만들어주는 작은 약속이나 커다란 목적이 되는 사명 선언은 예로부터 존재했습니다. 개인 사명 선언서를 쓰는데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사명 선언서란 결국 쓰기 시작할 때 저절로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 되도록 명확하고 간단하고 가슴 뛸 정도로 흥미로운 것이 되도록 써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에게 세상이 정해준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나한테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기꺼이 뛰고 달리며 추구하게 되는 핵심 가치들은 대체 어떤 활동이나 봉사를 해야 가능한 것일까? 사명선언서를 작성했다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스스로 작성한 사명선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력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내 삶의 각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A4 한 장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하거나 엉뚱하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떠오르는 것들, 이미지 등을 모두 종이에 써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자신의 무의식을 그려내는 동시에 자신이 미처 몰랐던 생각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모든 꿈들은 모두 제 갈 길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5년 후 찾아올 미래를 예고하는 단편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목표는 종이 위에 쓰게 될 꿈과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하지 말고 펜을 들어 5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나는 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재능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재능을 사용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곧 그 선물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잘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재능입니다. 특별히 배운 적이 없거나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쉽게 이루어내는 일, 노래나 춤, 수학이나 음악, 조직 관리 같은 것이 무엇보다 쉽게 생각된다면 그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재능임을 드러내는 한 가지 표식은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자신의 내부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조의 공간을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에 의하면 사람은 각자 강한 재능과 약한 재능이 있으며 강한 재능을 얼마나 더 강하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부가 갈린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누가 비범한가가 아니라 어느 곳에 비범함이 숨겨져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자신이 남은 날을 계산한다면 며칠이나 남았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짜증내며 살기에는 삶이 너무 짧습니다. 태도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방식대로 우리만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의 정신은 두려움, 걱정, 문제거리, 비관주의나 절망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자신감, 기회, 해결책, 낙관주의와 성공의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말하는 것에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두 눈으로 보고 정직, 열린 태도,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고 이래야 합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밖에 모든 일은 물 흐르듯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나 복수의 감정은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감정은 우리의 기운을 앗아갈 뿐입니다. 용서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용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언제나 맨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자신에게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잠재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남겨두고 온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5년은 깨끗하고 밝은 모습으로 텅 비어 있는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갖 물감을 바르고 칠할 것이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삶의 행복은 누군가의 미소, 도움을 주는 손길, 정성 어린 마음, 한마디의 칭찬, 함께 크게 웃어보는 한순간 등 소소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소한 것들을 삶의 향기로 채워서 즐기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설계자라는 책입니다. 라이언 부시 지음, 한정훈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생각, 성격, 습관을 원하는 대로 바꾸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심리적 한계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욕망의 플러그를 뽑으라고 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행복이 잘못된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면 기반이 부실한 대응 방식에 의존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잘못된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경험과 모순되는 어떤 상황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고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믿음을 재구성하고 현재의 대응 방식을 현실에 더 적합한 것으로 대체하는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위협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섬세한 정원이 아니라 쌓을수록 강해지는 면역 체계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모든 믿음과 가정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는 고통과 혼란에 대항하여 자신을 단련할 수 있고 세계관을 점점 더 견고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을 먹고 나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참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안락함,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진실을 자기 일부로 만들고 그에 대해 엄청난 감사와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파민에서 해방되라. 도파민은 쾌감에 대한 기대를 촉발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잃으면 매우 현실적인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성공하면 짧은 기쁨이 밀려오지만 이 기쁨은 그것을 잃을 때 빠르게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반영구적인 성공을 이뤘을 때도 그 성공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밀려옵니다. 대부분 사람은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비교적 만족감을 느낍니다. 행복은 욕망의 만족과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게 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틀린 예측을 하는 존재가 아니며 심리적 행복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성취감을 얻으려면 무엇이 진정으로 만족을 안겨줄지를 알려주는 유효한 지표로서 자신의 욕구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욕망을 무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그것을 활용하여 만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은 우연의 손에서 벗어나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 누구나 바람직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지만 이성 없이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치명적인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치관과 인지적 합리성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성찰하고 자문함으로써 삶에서 최상의 목적을 결정하고 세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관점을 갖추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여 최선의 수단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져서 지혜를 형성합니다. 억만장자가 되려면 복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본질적으로 지혜는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애초에 가치 있는 목적인지 질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쉽게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적 예측의 함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우며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반성을 통해 가장 좋은 생각처럼 보이는 것이 환상일 수 있음을 배웁니다. 또한 자신의 행복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규범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반직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지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개선할수록 인지적 자기 지배력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사회 문화가 강요하는 혼란스러운 삶에서 자신을 해방하고 이상적인 자아의 관점을 정립하여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강의 멘탈과 평정심. 감정이 유용하다고 믿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감정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화를 참을 수 없다면 벽을 아무리 세게 쳐도 이 약점을 고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질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문제는 우리 파트너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이며 그런 감정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능숙하게 활용하기 전에 감정을 안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정심을 고대의 현자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정신적 경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우리가 이미 도달한 정신적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겪었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민했나 싶습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슬픔을 유발했던 상황은 과거에 그랬던 것과 달리 이제 더는 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런 문제들이 쉽게 느껴지고 대부분은 실제로 사소한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시련을 겪은 걸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평정심은 5년 전의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좋은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자기 뇌를 조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만 파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앞으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거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한 번의 실패를 훨씬 크고 영구적인 문제의 일부로 과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다다르면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상 허점투성이 추론이지만 이런 생각들은 종종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 체계로 스며듭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왜곡된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재구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파국이 자아내는 자기 연민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지언정 잠깐은 해방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에 중독되면 우리의 보상회로는 오히려 고통을 탐닉합니다. 이런 편향을 빠르게 깨닫고 반박하는 법을 배우면 그 성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영원히 제거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취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1일 1페이지 지적 교양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조이현 제음 떠오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100편의 글에 담아낸 책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들이 많아서 번뜩이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에서 끝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은 없습니다. 시작은 끝을 좌우하기에 시작은 언제나 끝보다 중요합니다. 시작은 끝을 완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일의 경로를 완전하게 합니다. 시작이 반듯하면 난관을 만나도 의지는 자연스레 끝을 향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꼬이면 일은 얽힌 걸 풀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엮입니다. 순조롭지 못한 시작은 허술한 돌다리를 위태롭게 건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설픈 준비에서는 어정쩡한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현명한 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작에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끝을 빛나게 하고자 시작부터 갈고 닦습니다. 이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인데요. 준비 여부에 따라 천리길이 헛걸음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의 상태에서 최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쓰러질 수 있고 끝에 가서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고 시작에서
끝을 헤아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은 없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에서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면 희망이 깃듭니다. 삶의 희망이 깃들면 실패한 어제의 나를 응원하고 꿈을 이루기까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져도 뭔가를 쥐고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질 것에 대한 염려를 망각합니다. 희망은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고 부족함을 만회하여 미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뇌할지라도 희망을 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희망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희망은 절망에 사로잡혀 소생이 불가한 자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희망이란 순간적인 반짝임이 아닌 지속적인 밝음이기에 희망을 품고 사는 자는 행복에 기대어 낮을 보내고 감사에 파묻혀 밤을 맞이합니다. 석양이 지는 들녘을 바라보며 내일의 따사로운 햇살을 떠올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일의 광명한 빛을 고대합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자는 꺾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 벼랑 끝에 설지라도 비상을 꿈꿉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격려는 최상의 방책입니다. 비난은 잘못 뽑은 칼이지만 다시 꽂을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비난은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부족함을 구제불능으로 인식시켜 인간을 결정적인 순간에 나약하게 합니다. 갈등을 기로해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하고 도전의 시점에서 한계임을 자각하여 단념케 합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을 말로 엎어뜨리고 말의 무게로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비난이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무수히 뻗친 소망의 가지를 시들게 하고 가능성의 싹을 잘라 성취의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격려는 노를 젓고 있는 자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 같아서 정신을 떠밀어 나아가게 합니다. 의욕을 북돋워 활력을 불어넣고 두려움을 걷어낸 자리에 용기를 채워 상황을 견디게 합니다. 격려의 말을 심중에 두면 마치 힘 있는 존재가 자신을 붙들어주는 것만 같은 그런 특별한 느낌을 가집니다. 격려에 의해 어떤 이는 잘하고 어떤 이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비록 격려는 그 말이 짧아도 자신감을 길게 해주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격려보다 더 나은 미덕은 없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려면 가슴에 미움이 먼저 싹틉니다. 미움은 증오의 반쪽이고 증오는 혐오의 한쪽입니다.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면 행동이 천박하고 삶이 비천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보다 미움은 더 많은 미움을 낳습니다. 사람이 밉다 보니 상대의 그림자도 미워 보이고 고운 짓도 얄밉게 봅니다. 미움이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좋은 구석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증오는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인간은 가슴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마음에서 솟아나는 증오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가슴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증오하는 대상이 타인이 아닌 증오를 품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덜 미워하고 적게 증오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것이 아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쫓아낸 마음의 언저리에는 더 이상 죄의 그늘이 드리우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돈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수명도 연장시킵니다.
돈이 많아 생기는 근심거리보다 돈이 없어 생기는 걱정거리가 더 많아 사람들은 육신의 고단함을 자처하며 돈으로 수고를 보상받습니다. 게다가 돈은 무뎌진 결심을 새롭게 하여 성취를 위한 동기를 만들어주고 앞날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돈이 삶의 주체가 되지 않는 한 돈은 분명 유익한 것입니다. 가난은 교훈이 되어야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을 쫓아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있어도 가난을 쫓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있어도 가난을 탐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빈궁한 자의 주변에는 환심을 사려는 아첨꾼과 이익을 꾀하려는 사기꾼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궁함으로 인해 적은 없지만 그 빈궁함으로 인해 벗은 적습니다. 가난하면 이웃도 멀리하는 법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을 무형의 재산으로 여겨 그것을 미천 삼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가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되 당연시하지 않고 불편으로 여기되 그대로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가난을 인정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지속되면 마음에도 흉년이 들기 십상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오랜 시간 가난만 경험하는 것은 살아서 체험하는 지옥입니다. 더욱이 가난이 환경에 속해 있지 않고 마음에 속해 있으면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심지어 가난을 저주로 여기면 성미마저 뒤틀려 세상을 향해 복수를 꿈꿉니다. 가난은 교훈이 되어야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입부터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입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입은 화복의 통로여서 인간은 입을 통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입부터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의 사용처를 분명히 해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입술을 제어함으로 비난을 사지 않습니다. 반면 입을 간수하지 못하는 자는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않고 감정이 부추기는 대로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엄숙함을 못 견뎌 떠들고 조급함을 못 이겨 떠벌립니다. 멋대로 발설함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누설함으로 화를 자초합니다.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사자의 송곳니를 꺾는 것보다 어려워 재갈을 물린다면 그것이 바로 삶이 보존되는 길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것이지만 주인 행세는 마음이 합니다. 생각은 깊기도 하고 짧기도 하며 사실을 자각하기도 하고 거짓에 농락당하기도 합니다. 날뛰거나 침전하기도 하고 흐려지거나 맑아지기도 하며 떠오름이 그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합니다. 이렇듯 생각은 너무도 변덕스러워 사소한 것에서도 불온함을 연상시켜 인간의 탈선을 조장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나게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생각나게 해서 버려져선 안 될 일을 실행하게 합니다. 마음은 홀로 있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출산한 수많은 식구가 있습니다. 평안, 기쁨, 감사, 행복이라는 식솔들과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과 같은 가솔들입니다. 게다가 증오와 교만 같은 뜨내기도 드나들어 마음은 가장 깨끗한 곳이자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주도적이어서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권은 마음에게 달렸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것이지만 주인 행세는 마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확하면 방향이 올바르고 목적이 분명하면 행동은 뚜렷합니다. 목적은 달성에 뜻을 두기보다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이루어 얻는 것보다 과정에서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의 목적이 생기면 그것을 도와줄 수많은 내적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들의 이름은 노력, 의지, 인내와 같은 신성한 것들입니다. 목적은 평범한 사람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위대한 정신을 불어넣고 변변찮은 재능을 향상시켜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나날이 잠재력을 키워주고 어제의 나를 성장시켜 내일의 완전한 나로 거듭나게 합니다. 갈 길을 일러주고 갈 곳을 보여주며 할 일을 깨닫게 해 삶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위기에 처할 땐 벽을 문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좌절 앞에 마음을 굽히지 않고 시련 앞에 물러설 줄 모르게 합니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는 상황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신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함을 표출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기분 여하에 따라 태도가 바뀝니다. 변화를 쇄신의 수단이 아닌 불평과 고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비껴가려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기로에서 머뭇거림으로 원치 않는 곳에 한없이 머물게 됩니다. 또한 안주하고 있던 버거운 현실에서 더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낯선 것과 낯선 곳에서도 자발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특히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는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우월한 일입니다. 제 아무리 선한 것도 불순한 동기로 시작하게 되면 과정이 힘겹고 결과 또한 흐립니다. 좋은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대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도 그 시작은 단순한 생각과 가벼운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너무도 짧습니다. 운동은 병을 멀리하는 최고의 예방책이며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좋은 보약보다 낫기에 보약을 통해 얻는 것보다 운동을 하지 않아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운동으로 마음을 웃게 하지 않으면 몸은 병 때문에 울게 됩니다. 운동할 시간을 짧게라도 내지 않으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나긴 시간을 내야 하는 불행의 날이 찾아옵니다. 중병에 걸리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최악의 교훈은 없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 아니라 삶의 으뜸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닌 삶의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할 의무보다 앞서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상대가 나를 돌봐야 하는 불편함 속에 살아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도 한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식상한 후회도 없지만 건강을
있다가도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발상도 없습니다. 삶을 긍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